그 실물 경제 쪽에서 보면 이제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의 양쪽 한쪽 그 상대자인데 중국이 실물 경제 쪽에서도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사실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한국이 딱 걸려버리니까 우리가 마비돼 버렸잖아요. 경제가. 아, 중국도 그랬겠구나. 그 큰 나라가. 근데 예전부터 문제가 돼왔던 게 기업 부채가 상당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심각해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중국의 앞으로 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중국의 어떤 그런 가계 부채 내지는 부동산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다 또는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부담이 되는 문제인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중국이라는 체제 자체가 강력한 정부가 규제를 가지고 있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쉽게 그것을 내부적으로 수습을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IMF 사태와 같은 또는 그런 체제로 저는 갈 가능성, 물론 중국이 자체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금융적인 거라면은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강력한 외환 규제 같은 규제 툴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는 이제 중국의 실물 경제가 무너져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같이 이제 막 공장이 막 문을 닫고 경쟁력을 잃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될 텐데 물론 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죽고 그랬지만 14억의 중국의 경제나 인구나 어떤 경제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의 그 피해는 크지 않다. 금방 저는 리커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실물 경제가 받은 타격은 다른 어떤 확장 요인이 없다고 하면 저는 한 2, 3년이면은 충분히 리커버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탈리아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그래서 다시 쿠션을 쳐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충격을 계속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도록 방역 당국이 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중국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그 중국만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잘 수습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이게 문제는 이제 자유지역 국가로 넘어와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넘어와서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터질까봐 이걸 이제 걱정을 해서 지금 금융시장이 크게 전전긍긍하는 거라고 보는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 전 세계의 어떤 그 공장의 역할을, 세계 공장의 역할을 중국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공장들이 마비가 돼버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마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는 뭔가 플러스 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베트남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이런 식이 되면은 결국 이 중국의 역할이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어 왔었어요. 많은 중국계 기업들이 중국 내에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태로 그걸 좀 더 촉진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당연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세계 공장의 역할이 좀 줄긴 하는데 그럼 중국이 사라졌냐? 그게 아니고 중국 투자가가 말레이시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해서 자연스럽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 해왔거든요. 따라서 그것 자체로서는 중국의 영향이 또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 내 자본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그렇죠. 하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외 투자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참 그 투자와 관련해서 보니까 한국은 그게 해외 투자가 이렇게 좀 규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일단은 투자를 할 때 보통 지돈으로 안 하잖아요. 네.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끼고 가니까 이제 융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이제 붙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야말로 외국에 기회가 좋으니까 선의로 나가는 거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시안에 공장을 세우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한국이 너무 기업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노조도 있고 어려우니까 난 못하겠다 이제는 도저히 이래서 나가는 게 더 많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가고자 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정부 때문에 등에 떠밀려 갖고 나가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로 증명이 되냐? 나가는 게 급격히 늘고요. 안 들어와요. 나가는 것도 많고 들어오는 것도 많으면 상세라도 되는데 나가는 건 많고 들어오는 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의 기업 분위기가 안 좋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보니까 26%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미국보다 오히려 많으면서 세계 1위잖아요. 그 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 이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 또 그 중국은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정치적 그 색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중국을 약간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망해야 한국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로. 또 어떤 분은 중국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극단적인 의견이 갈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률적으로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고 이야기할 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이 맞고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저히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업종에서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그냥 장악할 정도로 중국의 기술적으로 또 자본적으로 압도하는 것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 반도체가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죠? 그러나 다 아닌 부분, 중국하고 도저히 붙어서 싸울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구류 같은 거. 인건비가. 인건비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그 까끌하게 지우는 것이 우리가 더 좋은 거거든요. 중국이 적성국가니까, 공산국가니까 막 중국에선 하나도 생산하면 안 돼. 다 우리는 팔아먹어야 돼. 이 생각도 틀린 생각이고 또 반대로 그렇죠. 중국에 타고 우리가 중국을 이용해서 그것도 일부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경제 관계를 일률적으로 우리가 디파인하기는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뭐냐? 확실히 기술적으로 중국이 못 따라오는, 우리를 못 따라오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는가? 이 지금 그 경쟁력 차이가 계속 줄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중국 제품은요, 막 냄새가 나서요. 조잡했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 쫓아왔다는 거예요. 국산인 줄 알고 쓰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이 우리 쫓아올 만큼 우리가 앞으로 튀쳐나가야 됐는데 나갔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어떤 분들은 아까 뭐 기업 부채 문제가 됐든 뭐 중국 내 부동산 문제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어떤 중국의 경제 위기가 크게 발생할 것이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IMF 때처럼 자산의 폭락이 있잖아요. 이럴 때 중국에 우리가 금융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저는 꿈꾸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요, 금융 자산의 규모에 있어서요, 우리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투자할 만한. 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외환보유고가 4천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이 있잖아요. 네. 빚을 퉁치고 나면 중국에 투자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봤잖아요. 그 사드 문제가 탁 터져버리니까 14억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등을 돌렸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술 제공하고 했는데도 순식간에 걔네들은 굉장히 이념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중국의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가서 중국의 핵심 기술 산업을 뭐 주식으로 사자. 미국도 못했는데 중국을 저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고 중국은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 쟤네들은 네. 그래도 중국이다. 모든 것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아, 중화사상. 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코를 같이 대고 같이 사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역시 중국은 중국이다. 경계해야 된다. 따라서 간을 절대로 내주면 안 되고요. 네. 항상 경계하면서 안 내줘야 되는 부분은 절대로 안 내주는 그런 부분의 어떤 경계심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중국하고 완전히 담을 살 수도 없잖아요. 네. 굉장히 스마트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때로는 얼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단호함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너거는 우리 아니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약점을 있도록 우리가 일본이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자동차면 그래도 아직까지 자동차는 일본이 우리보다 3배 더 많이 생산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최종 제품만 안 만들어요. 조립해가지고 파는 것은 더 이상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핵심 부품은 전부 중국제거든, 일본제거든요. 아, 그렇죠. 핵심 소재만.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방식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지. 뭐 중국에 뭐 주식을 샀다고 저는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핵심 소재, 부품, 기술, 이런 생산력, 거에 대한 경쟁력. 그래 하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정말 남다른 노력, 남다른 공부, 남다른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사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기업이든 뭐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독려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기업가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 하려면은 근로자들이 경영일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저놈 우리 인건비 착취하는 놈이야. 저놈 때문에 우리가 잘 살 건 못 살아. 이런 적대감을 심어줘야 되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우리 가족이 살고 당신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커졌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니 우리 좀 더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만들어 보십시다. 이렇게 노사 간에 그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으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죠? 가정을 가져보면 알잖아요. 저도 애들이 있지만은 부인서부터 장남서부터 차남서부터 맨날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 때문에 내가 한 그릇 덜 먹니 이렇게 싸움을 조장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이래야 되겠냐 이러냐. 근데 전 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의 화합을 노사 간의 단결을 그죠? 서로 윈윈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역대 정부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한 정부는 너무 사용자 편을 들고 네. 한 정부는 또 너무 근로자를 편을 들고 하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 30년 동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버린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영인이 잘 돼야 되는데 나 못 살아도 좋아. 저 기업 경영인 좀 그냥 아작을 내야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는데 저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 그 교수님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위기를 넘겨나갈 것이고 많은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서 중국도 무시 못할 나라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대립각도로 가는 것은 아무한테도 보탬이 안 되니 서로 윈윈하고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중국에 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고 뭐 이런 일들은 적어도 금융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위기가. 네, 금융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어떤 그 도화선이 돼서 미국이 좀 리더십을 잃고 패권이 흔들리면서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예언했던 거죠. 뭐 아시아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강대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뭐 5년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장 큰 동력은 화교 자본이라고 봐요. 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미국 이렇게 흩어져 있는 화교 자본들이 거의 저는 유태 자본과 필적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최근 한 30년 동안 아시아 경제가 떴는데 그 아시아 경제 뒤에는 거의 대부분의 화교 자본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점점 유태 자본과 화교 자본의 불균형이 점점 갖추어지면서 앞으로 한 3, 40년 뒤에는 유태 자본과 이렇게 화교 자본이 거의 필적하는 상태대로 되면서 이제 그 금융 차원에서 전 세계는 이제 이렇게 쌍두마차 체제로 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하는 그 유태 자본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크지. 그런 구도를 그런데 그것은 4, 50년 정도 걸리는 프로세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럼 어쨌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다. 힘의 균형이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중국 기업들의 뭐 외국인들 위해 삼성전자 투자하듯이 그러한 기업들의 우리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이득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뭐 완전히 그냥 우리가 50% 이상 해가지고 그렇지. 경영을 주도하는 것은 꿈 깨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주식 투자하는 게 다 경영에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을 타고 주가의 이득을 보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맞는 이야기인데 죄송한데 우리가 중국 투자해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규모보다도 중국이 우리한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잽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금융업의 규모로는 상대가 안 되고 상대가 안 그냥 돼요. 우리 그냥 자산에 조금 있는 것 중에서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조금 방법으로. 그거 해갖고 그렇죠. 또 벌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뭐 중국을 흔들어 볼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중국의 금융자산의 규모를 그리고 화교 자산의 위력을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